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영상을 통해 당시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방어권 차원의 수사 자료를 요구한 변호인 측과 공범 수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검찰이 맞섰는데 재판부는 2주 안에 필요 자료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MBN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 결과에 따라 내년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에 전달할 메시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언급했습니다. 양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장애인 유도 선수 15명이 시력을 숨겨 국가대표에 선발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사 대상 선수 중에는 차를 직접 운전할 정도로 눈이 좋은 선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국회 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감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논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 수사가 빨라지는 모양새인데 국회 충돌 전에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 의원만 100명이 넘는 사건이어서 검찰 수사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회 의정관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의정관 6층에 위치한 국회 방송에 영상 자료를 보관하는 아카이브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영상은 여야의 의원총회 영상. 구체적으로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촬영한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시간은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이로부터 이전과 이후로 사나흘씩 되는 영상입니다. 충돌 전의 회의 방해와 관련한 사전 모의 여부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말로 되지 않으면 행동밖에 없다라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 한마디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심정은 있을 거로 제가 짐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수사 결과로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은 뒤 첫 강제 수사지만 의원실 등 다른 국회 내 장소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없었습니다. 검찰이 충돌 전후의 정황이 담긴 영상들까지 확보에 나서면서 소환에 불응하는 현직 의원들을 조사하지 않고 혐의를 분석해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국감장에서 나온 윤석열 총장의 발언 가운데 오늘 논란을 부른 말이 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쿨했다라는 발언입니다. 당장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대검이 뒤늦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던진 질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인적 경험임을 전제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반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좋습니다. 때는 다 아시는 네. 거고.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중에 멈추면서 이명박 정부가 검찰에 가장 중립적이었다고 해석될 소지를 남겼습니다. 곧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제 해임된 뒤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정현주 전 KBS 사장은 부당한 권력에 당한 피해자에 대한 무신경, 황당한 역사인식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방송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았던
MBC PD 수첩의 일원인 한학수 PD도 죽음과도 같은 암흑의 시절이었다며 절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수사가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을 겪던 5년차 때임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역대 정부를 차례로 설명하려 했는데 의원 질의로 답변이 중단됐다며 현 정부는 사건에 일절 개입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복입니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여야의 쟁점은 공수처입니다. 특히 공수처장의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국회가 얼마나 견제 가능하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지 송락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못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공수처 드라이브, 이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냅니다. 서로 거짓이라는 여야. 공수처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민주당의 공수처안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씩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내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합니다. 즉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되니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한 구조라는 게 여당 논리입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개혁 기구입니다. 핵심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 입장을 한국당은 가짜뉴스로 규정했습니다. 똑같은 법안인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건 한국당이 친여당 성향 야당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된다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한국당은 내일 장외 집회에서 공수처 저지에 집중할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특위를 소집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갑니다. 국감 종료를 앞두고 공수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피고인 방어권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피고인 측에 주느냐 마느냐의 공방인데 2주 안에 줘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 준비 기일.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했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을 피고인 측에 넘겨줄 건지, 즉 방어권이었습니다. 기소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사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받은 건 공소장을 제외하곤 증거 목록뿐. 이마저도 목록에 나와 있는 진술인들의 이름이 전부 익명 처리됐습니다. 누구를 조사했는지조차 피고인 측에 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장관의 가족 이전의 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았는지. 변호인단은 적어도 기소 당시까지 조사된 증거들은 볼 수 있어야 정상적인 재판 준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검찰은 공범 수사 등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에 필요한 자료들을 2주 안에 피고인 측에 복사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5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어서 정식 재판은 다음 달 말쯤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법무부 안에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검찰국입니다. 현재 많은 검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근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개혁안을 보면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의 셀프 인사 방지가 핵심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낸 세 번째 검찰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입니다. 고위직부터 평검사까지 더 이상 법무부에 검사가 일할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개혁위는 특히 검찰국의 탈검찰화를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곳으로 송광수, 임채진 등 적지 않은 검찰총장이 검찰국장 자리를 거쳐갔습니다. 개혁위는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 검사이기 때문에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국의 탈검찰화로 검사들의 이른바 셀프 인사를 막고 앞으로는 인사를 통해 신상 필벌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개혁위는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검찰국장에 인사 전문가를 임명해야 된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검찰 인사나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검찰국장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등 다른 실국장에도 앞으로는 검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거나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검찰이 종합편성 채널 MBN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MBN이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차명 대출을 받고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종편 재승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3천억 원. 종합편성 채널 MBN은 임직원 등의 명의로 은행에서 약 60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MBN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임원실과 관리부 등에서 재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건의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30일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별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11월로 예정된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영업 정지를 하거나 최고 승인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에서 MBN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자료까지 받아서 비교 분석한 이후에 법률적으로 또 회계적으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처분 여부 등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MBN 지부는 성명을 내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회사 측은 이른 시일 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입니다. 대화를 통해 한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상회담 제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대표로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 이틀 뒤인 24일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납니다. 면담 시간은 10여 분 정도. 짧은 만남이지만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먼저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물었고 자신은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매우 걱정하고 임기 내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나 총리실은 친서가 확정적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총리의 화법이나 방일 직전이라는 시점을 감안하면 어떤 시기든 문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징용 문제와 지소미아 등 구체적 현안보다는 큰 틀의 관계 개선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톱다운 방식의 해결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 제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일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다자회의는 다음 달 아세안 회의 등 올해 안에만 4차례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한 자리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고 나가민의 일본 대사와는 2분여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세계 경기를 살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국제적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정 2인자인 총리의 방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양국 간 비공개 협의가 진행 중인데 현재로선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다국적 호위 연합체가 아닌 독자 활동을 펼치겠다는 건데요. 위헌 논란은 피하면서 아베 총리 필생의 과업인 개헌에 불을 지피려는 속셈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걸프 해역 입구 호르무즈 해역. 아베 총리가 이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 호위연합체에는 불참하는 대신에 독자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무력 충돌에 휘말리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이란과의 우호 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中東地域における平和と安定および我が国に関係する船舶の安全の確保のために独自の取り組みを行って 현행 방위성 설치법은 자위대 파견 근거를 조사 연구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토대로 해상 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초계기를 보내 정보 수집과 경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NHK는 일본의 타국적 선박 호위는 물론이고 연합체에 참가한 다른 나라와의 정보 교환에도 한계가 있다. 자위대 파견 걸림돌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道しるべは憲法です。皆さん、国民への責任を果たそうではありませんか。 일본 집권 자민당은 개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 순회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10%포인트 안팎으로 우세한 개헌 반대 여론을 뒤집겠다는 목표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 기업 유니클로가 새 광고를 내놓았는데 유독 우리나라 광고에만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위안부를 모독한 것이란 논란이 일면서 아예 퇴출 운동을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측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여러분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문예슬 기자입니다. 유니클로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입니다. 10대 여성이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었냐고 묻자 90대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세대를 넘어 같은 제품을 즐긴다는 점을 전달하려는 광고라는 게 유니클로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한글 자막 보니 문제가 됐습니다.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할머니의 대답을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로 의역했습니다. 80년 전은 1930년대 일본이 강제징용을 본격화한 때입니다. 80년도 더 된 일이라고 언급한 건 우리나라의 위안부 관련 문제 제기를 조롱한 것이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불매를 넘어 퇴출 운동을 벌이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기업 광고를 제작을 한다면 그 나라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정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일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니클로는 광고의 의도를 이해하기 쉽게 두 모델의 나이 차이를 자막 처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했을 뿐이라며 현재로서는 자막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클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주된 대상 기업 중 하나입니다. 불매운동 초기 일본 본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영향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불매운동에 더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문을 열려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 법원에선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었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달 또 일어났는데 이번엔 피의자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건물 바로 앞까지 여성을 바짝 뒤따라오는 남성. 현관문이 열리고 여성이 들어가려 하자 이 남성이 달려와 뒤에서 여성을 덮칩니다. 주저앉은 피해 여성이 남성을 강하게 밀쳐내면서 거세게 저항합니다. 거센 저항에 놀란 듯 잠시 뒤 남성은 건물 밖으로 도망칩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잡고 보니 경찰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 경사입니다.
해당 경사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와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사는 사건 발생 22일 후인 지난 3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사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 경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피의자가 현직 경찰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은 최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논란이 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고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직 경찰이 피의자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방침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승객 수십 명을 태운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며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승객들은 버스에 타고 있던 2시간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속 100km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고속버스 안. 운전기사가 앞을 보지 않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무언가를 쳐다봅니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유튜브를 신청을 하고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은 한 번 사고 나게 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이 버스는 승객 20여 명을 태우고 광주광역시에서 대전 유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는 동영상을 보면서 2시간가량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들은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가슴을 졸이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동영상을 보느라 공사 구간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블랙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급변 거하고 그래갖고 승객들이 깜짝 놀라고. 승객들 항의가 잇따르자 버스 회사 측은 해당 운전기사를 운행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되는 부분은 금년에는 예상이 납니다. 현행법상 운전 중 전자기기를 시청하면 가벼운 벌점이나 범칙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안전불감증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불이 났습니다. 탑승 전이라 승객들은 없었지만 승무원 20여 명이 불이 난 항공기에 고립되면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객기 왼쪽 날개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엔진에서 떨어진 기름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고 귀국하는 중이었는데 그 안쪽까지도 이렇게 막 탄 그런 냄새가 났었고요. 불이 난 아시아나항공 A380 여객기는 2시 40분 승객 400여 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LA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전 엔진의 결함이 발견돼 정비를 위해 출발을 50분 늦췄고 그 사이 불이 난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엔진 부품을 교체한 뒤 시험을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가 공급되는 시점에서 잘못 연소가 됐다 그러면 기름은 계속 들어가고 계속 런되면서 기름이 남아있던 연료에 불이. 당시 여객기 안에는 승객은 없었지만 조종사 5명과 객실 승무원 22명 등 2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필 탑승구와 여객기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분리된 상태여서 사실상 기내에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사에서는 잠시 대기하라고 했고 기장이 비상 탈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브릿지를 대서 밖으로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상 탈출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다면서 해당 승무원들은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400여 명은 당초 예정보다 4시간 이상 늦은 저녁 7시쯤 행선지인 LA로 출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 10여 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해리스 미국 대사와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주한 미국 대사관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과 일반 회원 등 17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했습니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며 해리스 미국 대사를 비판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좀 내려고 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회원들은 미 대사관저 무단 침입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습 시위가 벌어진 시각,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해리스 미국 대사가 만나고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한 외교사절을 모두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기습 시위에 대해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 공간에 대한 위해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과 대사관저에 대한 경계 강화도 요청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14개월 동안 2차례나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이 일어났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출전했던 장애인 유도 선수 15명이 허위로 장애 등급을 받아 국가대표에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력 검사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속인 겁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도 종목에서만 14개의 메달을 딴 지난해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그런데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 일부가 허위로 장애 등급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서 시력 검사를 하면서 실제보다 눈이 더 나쁜 것처럼 속여 시각장애 스포츠 등급을 따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국제 기준의 장애 스포츠 등급은 모두 3개. B3 등급이 가장 낮은데 좋은 쪽 눈의 시력이 0.1에서 0.04 사이거나 한쪽 눈의 시야각이 5에서 20도로 좁은 선수에게 부여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B3 등급 선수 중에는 직접 차를 운전할 정도로 눈이 좋은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선수 15명과 전현직 지도자 5명 등 20여 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부 선수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시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장애인 유도협회는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등급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뭔가 한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나왔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네. 정말 하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선수들이 허위로 등급 판정을 받는데 협회 관계자 일부가 관여한 걸로 보고 이들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얼마 전 노인들에게 택배 일자리를 미끼로 차량을 강매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기 행태 전해드렸는데요. KBS 보도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업체는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듯 피해 보상이나 처벌이 어려워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만약 취업 면접 당일에 차량 계약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공하영 기자입니다. 생계 때문에 택배 일을 구하려다 도리어 수백만 원을 물어내야 할 뉴스를 본 이 30대 남성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1억 원 빚을 갚으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업체 말에 새벽 택배 일을 시작한 이 남성. 업체 알선으로 5천만 원짜리 중고 트럭도 샀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제 원래 12시부터 5시까지 쉬고 했는데 한 10시쯤에 출근해서 8시 끝나는 경우였고요. 가격 이상 벌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달은 100만 원도 안 가져갈 수도 있는. 요즘도 인터넷엔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공통점은 계약이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작성을 안 하면은 일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니까 자꾸만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취재진이 한 업체와 면접을 해봤습니다. 택배 일을 설명하다 자연스럽게 차량 구입을 유도합니다. 차를 해야 되는 차량 바로 나오니까 집 앞에다 갖다 얘기 다 들었으니까 계약하고. 차값은 시세보다 부풀려지기 일쑤입니다. 한 피해자가 산 1,500만 원짜리 중고 트럭 시세는 반값도 안 됐습니다. 착성료라든지 보험료들을 빼놓고도 차익의 상당 부분을 회사와 직원들이 나눠 가지는 것이 보통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수료로. 계약서 형식도 제각각입니다. 수수료와 보험료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계약서는 거의 없습니다.
면접 당일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을 절대 피하는 것이 좋고 주변 시세 등을 좀 충분하게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로 내사에 들어간 경찰도 해당 업체가 피해자와 합의하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공화영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백마 행보 이후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세기 최강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해 충성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양 기자입니다. 조선중앙TV는 사흘 연속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백마 등정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칭송하며 영웅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백두산 백마 등정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우상화 작업도 이어갔습니다. 현세기 최강의 영수, 위대한 태양에 이어 김정은 조선이라는 표현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할아버지, 아버지의 버금가는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북한TV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잇따라 내보내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김양문 스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신 그 감동적인 화폭이 우리 모든 공장 종업원들이 심장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삼지연군 개발을 제재 속 자력갱생의 모델로 선전하면서 제재 극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미 협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침체된 북한 사회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우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에 이어 채소 온실농장 마을을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시대 농촌개발 모델을 부정하고 자신의 치적을 새 모델로 제시하며 새로운 지도자상도 부각시켰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의회의 탄핵 조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정적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원조를 대가로 조사를 압박한 게 사실이라고 말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의 한마디가 회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한 것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내린 조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Did he also mention to me in the past the corruption related to the DNC server? Absolutely, no question about that. But that's it. That's why we held up the money.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보류가 2016년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대한 해킹 관련 의혹을 조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었음을 시인한 겁니다. 기자들이 재차 확인하자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였다며 다시 그렇다고 답합니다. The look back to what happened in 2016 certainly was part of the thing that he was worried about in corruption with that nation. And that is absolutely appropriate.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부패를 조사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대가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가성 없었다는 핵심 방어 논리를 자신의 비서실장이 무너뜨려버린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No, I didn't. I wasn't able to. Are you aware that he suggested that there was some sort of a quid pro quo involved? No, I didn't. 비서실장 대행도 황급히 부인했지만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결 없는 탄핵 조사의 적법성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속 공화당은 물론 속속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탄핵 조사 찬성 의견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문체부사나 국립현대미술관이 특별 전시에 초대한 작가들에게 황당한 출품 대가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달 전시에 고작 4만 원, 하루 250원 꼴입니다. 미술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주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미술가 양철모 씨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의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 전시에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출품 대가가 얼마냐고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5달 계속하는 전시에 총 41,250원, 하루 250원 꼴이었습니다. 결국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원이었어요. 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5개월 동안
50주년 국현 50주년 전시하는데 영원이냐 해서 다시 문제 제기하니까 받은 돈이 이 산출 산식을 적용해서 41,250원이다라고 한 거예요. 현대미술관이 작가에게 보낸 이메일. 해당 전시의 작가비로 책정된 예산은 하루 5만 원. 여기에 전시 일수 165일을 곱하면 825만 원입니다. 이 액수를 전시에 참여한 작가 200명에게 나눠 41,250원씩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출품을 결정하고 뒤늦게 이런 설명을 들은 다른 작가는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준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하루에 250원 준다 그러면 차라리 안 받고 순수한 작가로 남는 게 낫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에 만든 미술창작 대가 기준안입니다. 전시의 하루 기준 금액을 5만 원으로 정하고 참여 작가 수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참여하는 작가가 많을수록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줄어듭니다. 미술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작가의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습니다. 원래 국공립미술관에서 현재 15원을 준 게 있습니다. 문체부는 계산 방식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 금액은 미술관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저임금만 따져봐도 시간당 8,350원부터 시작합니다. 200원이라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도입한 제도가 정당한 대가는커녕 작가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준 꼴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름이 따릉이인데 하루 6만 9천 건이나 이용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따릉이 절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된 것만 50여 건에 이미 중고생 3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자전거를 세워둔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 같은 곳에 또 다른 학생이 자전거를 버려두고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대여소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 자전거처럼 이용한 겁니다. 그냥 길바닥에 있는 관리들이 있고 그 카드 스캔 그거 샀거든요. 건너 입소문. 마음대로 훔쳐탄 뒤 주차장이나 골목에 방치해둔 따릉이는 주민들에게도 골칫거리입니다. 20대 이상, 많으면 50대까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동네 순찰을 돌면서 위치 다 적어가지고 한꺼번에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 모두 56건. 확인된 피의자 33명 중 31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도난 따릉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전담반도 있지만 단 6명뿐인데다 주민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놓여 있으면 네. 양호한 편인 건가요? 완전히 양호했죠. 어떤 건물에는 지하에도 몇 번 내려갔었고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 서울시는 따릉이에 도난 알림벨까지 설치했습니다. 따릉이를 거치대에서 무단으로 분리시킨 뒤 5m 이상 바퀴를 굴리게 되면 이렇게 경고음이 울립니다. 한 대에 70만 원을 웃도는 따릉이.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철저한 관리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물속에 넣으면 부피가 커지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과 독특한 질감 때문에 촉감놀이용으로 아이들에게 인기인데요. 크기가 아주 작다 보니 영유아들이 이걸 삼켜 장이 막히는 장폐색 등이 생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6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신두영 씨는 최근 아이가 사흘 넘게 구토를 하고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결과 수분을 흡수하면 부피가 커지는 장난감을 삼키는 바람에 장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아이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좁쌀만 해요. 둘째 애가 이제 그걸 먹었나 봐요. 이제 괜찮겠지 싶어 애가 잘 놀고 이러니까.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토하는 거예요. 올 2월에도 이런 장난감을 삼킨 11개월 아이가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개구리알 또는 물고기알이라고 불리는 이 장난감은 삼켰을 경우 복통과 탈수증은 물론 장폐색과 복막염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3mm 안팎의 작은 크기지만 고흡수성 수지라서 2시간 정도 물에 담그면 5배 이상 부풀어납니다. 이 장난감은 색깔이 다양하고 촉감이 좋아 수년 전부터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확인이 쉽지 않아서 아이가 부모 모르게 삼키면 원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초록색 빛깔의 구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진단이 만약에 늦어진다 그러면은 장이 천공이 돼서 복막염으로 가서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빠질 수 있는. 애당초 촉감놀이용 장난감이라서 아이들이 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선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오늘 소식은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화제가 된 의원들인데요. 왼쪽은 무소속 이용주 의원, 오른쪽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입니다. 네, 이용주 의원 옆에 또 뭐가 있네요. 마네킹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냥 봐서는 마네킹 같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 여성의 신체를 본떠서 만든 성인용품입니다. 네, 이제는 국감장에 리얼돌, 성인용품까지 등장하는군요. 왜 갖고 나왔답니까? 산업부 장관에 대한 질의 과정이었는데요. 정부가 아예 리얼돌을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키워볼 필요가 있지 않냐. 리얼돌 이런... 산업을 키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질의를 하면서 아예 소품으로 리얼돌을 갖고 나온 거죠. 만져보기까지 합니다. 네. 사람 피부와 아주 유사한 형태인 흡사합니다. 만져보더라도 머리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져보시면은 제가 느낌으로도 사람 피부와 흡사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얼돌이 특히 여성을 상품화하고 또 성적 대상화한다는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그 국회 여성 직원들로 구성된 국회 페미라는 단체가 긴급 성명을 내고 이용주 의원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국회 품위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면서 이용주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선 끌기를 노린 거라면 뭐 성공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판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결과가 됐네요. 근데 방독면도 나왔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입니다. 네. 교육청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성면이 많다 하면서 방독면을 썼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네. 부실한 학교 성면 제거 공사로 인해서 학생과 교직원이 이렇게 방독면을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방독면을 쓰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올해 국감에서도 저런 튀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했죠. 예, 국감 초기에는 떡볶이가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전파 교란으로 이 드론을 잡는다는 총 모양의 장비가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소품들이 갈수록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번 국정감사는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의원 개개인이 이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선전 효과를 노린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감에서 이런 소품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많이 등장하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정부가 1년 동안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감사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의원들은 예산과 정부 정책을 지적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겠지만 국민들은 이 내용보다는 소품의 이미지만 강하게 각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연 갖고 나온 소품들이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미국 픽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내놓을 때마다 기발한 상상력에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 창의력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송영국 기자가 픽사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주인이 없는 사이 장난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24년 전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픽사는 하찮아 보이는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한 생명체로 다루는 상상력을 선보였습니다. 물고기부터 옷장 속 괴물, 머릿속 감정들에까지 인격을 부여하는 기발함에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창의의 현장인 미국 픽사 스튜디오. 업무 시간에도 놀이를 하든 수영을 하든 직원 개인의 자유입니다. 획일이 아닌 자율 속에서 창의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Finding something very personal and emotional that's important to them and cultivating that, culturing that, and helping them raise that up. 독특한 발상을 제약 없이 수용하는 단편 제작 시스템이 창조의 원천 가운데 하나입니다.
We don't tell them what it can be, and there's no creative approvals on it. So they get to make whatever they want within that time period. 인사이드 아웃, 굿다이노 등 픽사의 장편들은 이 같은 시스템으로 발굴한 인재들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연차나 직급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개발과 그래픽, 음악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집단 지성이 한 작품에 모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교육을 저희도 트레이닝을 받고 교육하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성을 좀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 흐름에 맞춰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해마다 혁신 모델을 내놓는 창의 집단의 힘입니다. 미국 에머리빌 픽사 스튜디오에서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는 예상을 깨고 3경기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 시리즈 직행을 자신했던 SK의 드라마 같은 몰락은 가을의 비극이 됐습니다. 첫 소식 문영규 기자입니다. 불과 2달 전 선두 SK에겐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두산과의 승차는 무려 9게임, 80승에 선착한 SK 1위는 기정사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리그 막바지인 9월, 누구도 예상 못한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9월 타율 2할 3푼 6리로 방망이가 침묵하면서 순식간에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리그 최종일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두산에 내주며 2위로 밀려났습니다. 넉 달간 지킨 선두 자리를 마지막 날 내줬기에 팬들의 충격도 컸습니다. 후반기 때 당연히 1등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타자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이고. 키움과의 플레이오프는 참담한 3연패로 끝났습니다. 집중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1, 2차전을 허무하게 내줬습니다. 3차전 10대1 패배는 더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무기력한 패배를 지켜볼 수 없었던 팬들은 서둘러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팬들은 눈물을 훔쳤고 SK 시즌은 가을의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좀 마음이 좀 착잡하긴 한데 선수들에게 좀 의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마음고생으로 입술이 부르튼 연경엽 감독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년엔 조금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 연속 정상을 꿈꿨던 SK에겐 용두 3위로 끝난 씁쓸한 한 해였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제 관례를 무시한 평양 원정 경기에 대해 아시아축구연맹 AFC의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가 징계 검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AFC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북한축구협회에 미디어와 응원단의 입국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무런 협조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AFC가 징계를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같은 조에 편성돼 내년 2월 제주에서 대결하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아시아 최종 예선 조 추첨에서 우리나라는 북한, 베트남, 미얀마와 함께 A조에 속했습니다. A조 경기는 내년 2월 3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에 나설 여자대표팀 감독으로 최근까지 아일랜드 여자대표팀을 맡았던 콜린 벨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만 남은 프로축구가 역대급 우승 경쟁으로 뜨겁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K리그를 지배한 전북 왕조가 무너질까요? 울산이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박선호 기자입니다. 전북 모라이스 감독이 울산 김도훈 감독을 옆으로 밀치더니 우승 트로피를 덥석 들어올립니다. 문선민과 김보경은 서로를 향해 주먹을 불끈 줍니다. 전북 왕조 붕괴를 선언한 1위 울산과 3연속 우승을 노리는 2위 전북에 압축된 경쟁 구도를 보여줍니다. 전북 현대팀이 우승하는 것을 조금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를 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두를 8번이나 맞바꾼 울산과 전북은 불과 승점 1점 차에 다득점까지 똑같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5경기에서
두 팀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울산과 전북의 37라운드 맞대결은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원팬 공룡저가 직접 사인볼을 받고 라이벌 사령탑조차 영입을 희망하는 국내 선수 득점 1위 김보경이 울산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Preciso falar? 도움 1위 문선민과 전설 이동국은 전북 왕조의 건재함을 자신합니다. 포르투갈 감독님, K리그 레전드 이동국 선수. 경제인이라 불리는 경남과 인천, 제주의 강등 싸움도 파이널 라운드를 지켜보게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여자 프로농구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 국민은행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더 성숙해서 돌아온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의 활약이 열세입니다. 강재용 기자입니다. 최연소 정규리그 MVP에 이어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까지 국민은행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끈 박지수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스타즈 박지수입니다. 우승의 감격을 뒤로하고 박지수는 지난 5월 미국으로 건너가 WNBA 두 번째 시즌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스타 센터인 리즈 캠베이지가 새롭게 팀에 합류하면서 벤치 멤버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우승하고 MVP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잘 안 됐잖아요. 그런 걸 느끼다 보니 역시 나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상에 섰다고 느낀 순간 찾아온 좌절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다는 박지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상이란 상을 제가 다 받아봤는데 득점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욕심이 과하면 또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은 하되 너무 욕심은 안 부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 7회 연속 정상 도전에 실패한 우리은행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굳은 일하고 이런 게 정말 쉬워 보이지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팀이 그걸 제일 잘하니까 우리은행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올 시즌도 여자농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자 프로농구는 내일 신생팀 BNK와 하나은행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5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강태훈입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서는 대한항공의 비에나가 빠른 스피드와 탄탄한 수비력으로 괴물 공격수 가빈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배구에서 키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의 외국인 선수 비에나가 몸을 날려 공을 살려냅니다. 마치 고개를 하듯 다이빙을 하자 에이스 정지석이 마무리합니다. 194cm의 비교적 단신인 비에나는 키는 작아도 스피드란 무게가 있었습니다. 탄력 넘치는 점프를 바탕으로 서브 에이스도 필요한 순간 꽂아 넣습니다. 비에나의 공격에 힘을 못 쓰던 한국전력은 가빈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가빈은 2세트에 3연속 서브 에이스를 터뜨리며 명불허전임을 보여줬습니다. 30점을 훌쩍 넘어가며 듀스의 듀스가 이어지던 순간 대한항공의 정지석이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정지석은 결정적인 순간 서브 에이스 2개를 성공시켜 2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승부처였던 2세트를 38대 36으로 이긴 대한항공은 3세트에서도 한국전력을 압도하며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Sí, hoy hemos tenido un buen día de saque, que hemos cometido un poco de errores y muchos hates, tanto. 스피드 배구의 전령사 비에나는 개인 통산 1호 트리플 크라운까지 기록하며 대한항공의 초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서 현대모비스가 이대성과 양동근의 활약을 앞세워 인삼공사를 이기고 뒤늦게 개막 첫 승을 올렸습니다. 이대성이 날쌘 돌파에 이어서 보너스 원샷까지 얻어냅니다. 승부처에는 전세를 뒤집는 정확한 석점까지. 4쿼터 막판 중요한 순간에는 백전노장 양동근의 석점도 적중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인삼공사를 77대 76, 한 점 차로 이겨 3연패 끝에 개막 첫 승을 따냈습니다. 내일 막을 내리는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골볼의 여자 최강팀이 등장했습니다. 골벤저스라는 3인조 팀인데 패럴림픽 출전에 도전하는 이들을 하모림 기자가 만났습니다.
마신 이연승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벤저스의 파워슛 심선화입니다. 골벤저스의 정광석화 김희진입니다. 두 눈을 가린 채 공이 굴러가는 소리에 집중하는 선수들. 서울시청 소속 3인조 골볼팀인 골벤저스입니다. 골볼과 히어로 군단을 뜻하는 어벤져스의 합성으로 국내 여자 골볼계의 최강팀입니다. 9년 전부터 국가대표로 손발을 맞춰온 골벤저스는 올해 초 실업팀에서 의기투합했습니다. 저희가 워낙 팀워크도 좋고 해서 정말 경기는 되게 즐기면서 하는 편이거든요. 좀 사이도 너무 좋고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강력한 슈팅 능력이 돋보이는 맏언니 심선아. 철벽 같은 수비를 자랑하는 센터 이연승. 순발력과 재치 있는 플레이가 특기인 막내 김희진이 원팀으로 뭉쳐 국내 무대를 휩쓸었습니다. 이번 장애인체전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골벤저스. 국내 무대를 평정한 그녀들의 꿈은 바로 도쿄 패럴림픽 본선 무대를 밟는 것입니다. 올림픽 출전해서 좋은 성과 내서 이제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게 저희 팀킴처럼 되는 게 목표이고요. 골벤저스는 오는 12월 아시아 지역 챔피언십에서 꿈의 무대 출전권 확보에 도전합니다. 골벤저스! 가자! 패럴림픽으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창녕 장사씨름대회 한라급에서 기술씨름의 진수가 나왔습니다. 단 1cm 차이로 갈린 승부 함께 보시죠. 오늘의 영상입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주말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아랑 기상캐스터, 지금 비가 오는 곳이 있다는데 내일도 비가 이어지나요? 네, 지금 충청과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밤새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남해안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양이 많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부터 전국적으로 쾌청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일요일에는요. 수도권과 일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내일은 대기질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0도를 조금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1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와 광주, 창원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이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밤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